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궁금증이 쏟아졌다. 이제 세상의 모든 질문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려운가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 선문답, 철학의 맛. 철학의 맛 지난 4월에 한번 만났습니다. 첫 방송 반응 굉장했습니다. 철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청취자들 계속 해달라고, 계속 모셔달라고 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책을 10,000권 이상 읽은 철학의 왕.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철학의 하급 관리 정도는. 자, 그러면 서양 철학의 하급 관료,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박학다식, 자팍다식, 자팍이 맞아요. 동양 철학을 전공으로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전공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오해하실까봐 저는 그냥 약 25년 전에 철학 학사를 땄을 뿐입니다. 아이고, 그 철학 전공이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철학과를 나왔을 뿐이고요. 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변호사고요. 네, 변호사님 법 제대로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네. 또 할 말이 없네. 예. 제대로 알죠. 네, 그런데 네, 네. 철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가 왜 법이 이렇게 따뜻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이게 묻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철학적으로 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 끝내고 나서 스튜디오 나가면서 우리 셋의 공통적인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한두 번 더 해야 되는데, 이야기 하다만 느낌이야,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애청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은 철학의 맛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인의 맛입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가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김만권 박사님.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전문가라고 하고 얘기하셔야죠. 철학적으로 뭐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자, 암호화폐의 세계, 비트코인의 광풍,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한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2030 세대들이 특별히 코인 광풍에 지금 거의 올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박사님.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건 긍정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극심하게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민 소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민 소득이 원래 노동 소득, 자본 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열심히 일하면 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는 아예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주는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거의 45%나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앞으로 나의 노동이 지속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떨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노후 같은 것들을 자산으로 준비해왔거든요. 소득 대신에. 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50대 이상이나 40대 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주로 해서 이제 자산을 해서 챙겼고, 그리고 또 이제 30대 되신 분들은 또 부동산을 하기에는 자본금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작은 자본금으로 그나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땡겨서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뛰어들고, 작은 자본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코인 시장, 이 정도로 생각해서 지금 코인 시장에 지금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을 거의 다 내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이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님. 예. 비트코인하고 BTS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BTS를 구분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만권 쌤은 이제 사회과학적 의미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하셨는데, 사실 철학의 가장 시작은 본질론, 그러니까 개념이 뭔가를 잡는 데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얘기는 들어오셨지만 이게 아직도 무언가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데,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네. 제가 이제 불교는 아니고요. 불교 정통하신 분들께는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든 생각이, 불교의 세계관을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전체의 만물의 구조가 뭐냐면,
각각이 서로를 비추고 있는 구슬들이 모여 있고 그 구슬들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사실은 연결돼 있다. 마치 한 동이의 물이 있더라도 그 물 안에 물 한 방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한 동이 물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선업을 쌓아라.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든 것이 업보로 남는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모든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뭐냐면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 정보 하나가 거래가 일어나거나 뭔가를 계약을 만들거나 하면 모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을 다 나눠 가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거기에 계약을 연결시킬 때도 만약에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 기술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께 작은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드라의 망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서로가 공유하는 우주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무정부주의적인 성격도 있지만 대한우주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 기술은 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왜 제가 대안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다른 것보다 투명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만큼 노력을 들었고 원재료가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돼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망권쌤이 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봤었을 때 지금의 사회가 되게 혼탁한 부분도 있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뭔가 어떤 그 부조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은 왜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뗄까? 그렇죠. 국가는 뭘 했기 때문에 뭘 네. 했다고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네. 세금을 떼가나. 외환 거래를 할 때는 왜 중간에 그렇게 많은 은행들을 거쳐야 될까? 그리고 뭐 이런 왜 것들. 수수료를 뗄까? 예.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없애주는 새로운 세계가 아닌가. 김만권 선생님. 근데 저도 제가 20대 때도 불안했어요. 불만 많았어요.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외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로 승부를 한번 보겠다.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도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저희 때만 해도 뭔가 그 학교 다닐 때 뭔가 이렇게 세계가 우리는 좀 민주화의 시기를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도 워낙 낮았고 네.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나면 어쨌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잖아요.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뭔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0대 세계는 저는 한마디로 저는 이제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불안감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뭔 일이 닥쳐올지 어떤 네. 세계가 닥쳐올지. 그런데 저는 이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국가가 계속 우리한테 근데 이 세대들한테 가르친 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라고 했잖아요. 각자 도생의 세계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보호망이 전혀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양질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한 걸 또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우주를 이제 우리 정부가 해주지 않잖아요. 그거 지금 해주자고 안 믿는 거죠. 기득권층들이 사실은 예. 장애물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연결돼 있고 모두가 같이 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뜯어먹는 구조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예. 젊은 세대들은 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지금 계속 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예, 지금 찬다기보다 갈 데가 망건쌤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공간은 부동산 서울에서 아파트 젊은 세대가 월급 받아 살 수 있어요? 목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예. 땅이 나갈 그게 수가 없죠. 없어요. 네. 그리고 주식도 접근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또 이 가상화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게 비현실적인 현실이 아닌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아닌 정보만의 세계일까요? 분명히 이거는 정보만의 세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 청년 세대들은 그 정보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익숙해요. 익숙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자기들한테 현실. 네, 예. 게임 우리가 몇 년 벌써 십몇 년이 넘었잖아요. 게임 안에서 아이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이 친구들에겐
그냥 현실인 거예요. 저는 거기부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이게 게임하는데 팬티만 입고 달려가는 거하고 갑옷만 입고 달려가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그걸 몇백만 원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괜찮은 거 있어 이 친구들에게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잖아요. 사실 이 세대가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과 함께 큰 세대들인데 우리만 해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컸고 그 뒤에 온라인 세계가 와서 온 오프라인에 대한 구별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고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지금 20대들은 20대나 뭐 30대만 해도 온프의 세계에 산다 그러거든요. 온프? 예, 온과 오프가 합쳐져. 온오프. 그래서 이게 그래요, 맞아요. 하나 잘 만드셨네요. 예. 네, 학자잖아, 학자. 좋아요. 이게 온프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가상 세계가 가상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자기 세계 일부라고 이제 명백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아까 이제 불교에 제가 인드라 그물로 시작을 했는데 불교적 세계관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게 갑자기 또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면 인드라의 그물이 비유를 하기를 양자역학의 촉근 이론하고 되게 다 맞닿아 있다는 주장들을 많이 잠시만요. 해요. 너무 아는 척해가지고 지금 너무 현학적이에요. 잠깐만 좀 저도 못 풀어서 알아듣고 설명해 있어요. 주세요. 아, 네,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저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우 제대로 아는 척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동양 철학에 특히 불교 철학 쪽에서 예. 이게 우주의 구성 원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모든 우주가 기본적인 정보들로 이어져 있다라는 자, 그런 이어져 있다. 구성 원리가 여기까지 있고,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리학에서도 이 가장 근본적인 최소 단위의 구성 원리가 촉근이라는 것이란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우주를 이루는 DNA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앞선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동양 철학의 불교 철학하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과연 현상계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상,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냐 아니면 사실은 전부 다 정보일 뿐인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로 느끼는 것인가 이게 철학적인 어떤 명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그 토론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온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도 이론적으로도 사람들이 야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게 어떻게 현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온라인 세계는 현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그 두 개가 이어져 버린 거예요. 네. 섞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섞여버렸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맞아요. 그 얘기 정확하게 그 제가 얘기하죠. 어려운 얘기를 했네요. 생각해보면. 매트릭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박사님, 예.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혁명성 다 좋아요. 예, 좋은데 예. 지금 이 암호화폐, 이 가상 자산이 화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투기성 자산이라고 지금 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암호화폐가 화폐가 되려면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화폐가 낳는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의 통화가 갖는 수익률만큼 떨어져야 화폐가 되거든요. 동일해야. 예. 그래야 대체가 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암호화폐가 화폐가 돼버리면 지금 갖는 가치를 못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이 암호화폐가 화폐가 되는 순간은 지금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문제 이거 우리가 암호화폐를 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뭐냐면 이게 화폐로 여기지 않고 사실상 이게 자산인 거죠. 예. 그런데 이걸 계속 화폐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게 미래를 대체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게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화폐라고 믿고 그리고 화폐라고 계속 부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건 그냥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예. 중간에 화폐의 특징은 뭐냐면 어찌 됐든지 간에 중간에 뭔가 제3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있는 거죠. 금전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뭔가 가치를 그러니까 재화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주고받을 때 그걸 매개체로 해서 주고받는데 사실 이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중간에 뭐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한테 플러스가 노동력이 들어온 걸 내가 그걸 기록을 해놓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정보 대가를 치르겠다는 걸 저쪽에서 기록해 놓는 건데 그래서 자산에 더 가까운 건데 문제는
그 자산이 있는 게 현재로서는 화폐로서 통용되고 있는 경제하고 중간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비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이 되니까 마치 환율을 계산하듯이 이거를 어떤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돈으로 바꿀 것이냐가 안정해진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안정해졌으니까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제 밤 사이에 하루에 뭐 260에 나갔던 게 하룻밤 사이에 350을 올라갔다가 뭐 500배, 1000배 수익률이 얘기합니다. 뭐 50%, 변동성이 100%. 너무 큰 거죠. 그런데 네. 이런 변동성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화폐 대안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낮게 봐요, 솔직히. 아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뭐 몇십 퍼센트 오르고 뭐 또 다른 말을 하면 몇십 퍼센트가 내리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화폐다. 이런 자산이다. 이건 좀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통화나 화폐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생활에 안전성이 필요하고 그러면 통화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안정성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뭐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저번 달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까지 한 달에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이게 막 노을 뛰듯이 뛰고 있으면 울렁이듯이 파도 치듯이 이제 하고 있으면 사실은 통화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안정성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폐로서 앞으로 기능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화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만들어져서 투명성이 완전히 확보가 된 그것이 적용되는 세상이 있을 건데 문제는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뭔가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급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얼마만큼의 돈으로 볼 것인가를 가지고 요동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기 세력에 끼어들기 되게 쉽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정말 말 한마디 하면 정말 그건 저는 정말 그 좋은 머리를 갖고 그렇게 선량한 투자자들 힘들게 하면 됩니까? 최근에는 저는 또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여기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 암호화폐 시장의 뒤를 보면 실제로 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자본은 또 결국은 4050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 암호화폐라고 뭐 가상화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이것들이 미래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라고 부르지만 알고 보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결국은 자본의 시장에 들어와서 너를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초기에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들을 이렇게 셋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쫓아가 봤더니 예전에 그 오락실 하다가요 외국에다 써봐놓고 한국에서 이렇게 도박 사이트를 했던 친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있고요. 예. 저 또 예전에 모 지역에 다단계 업소들이 많이 있는 네. 지역에 회사들이 많은 지역에 얼마 전에 갔는데 예전에 다단계 사람들이 막 설득하고 있었던 그 카페에서 네. 암호화폐 장사를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그런 좀 사기성 짙은 사람들한테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박사님 예. 학생이에요. 제가 학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돈도 없고요. 열심히 일해봐도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로 한번 제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제 모든 걸 올인하고 잘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망하렵니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거야 이제 뭐 다 큰 성인이 자기가 결정하는데 제가 옆에서 상관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전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는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올인을 할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저는 근본적으로 보호망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것이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비판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판만 하고 실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극적 처방은 하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걸 개인들에게 해결할 문제로 맡겨놓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건 개인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회가 하나의 협력체를 사회가 하나의 협력체고 공동체라면 정말 그 사회 속에서 있는 성원들이 자기 미래의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어놨다면 정말 젊은이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요즘 청년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화제입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기. 그리고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놀기. 은퇴하고. 파이어족 얘기도 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자면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돈을 벌고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은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이제 즐겨야 되는데 그래야 즐기고 쉬고 이런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데 이건 어려워지고 이거 좀 저는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저는 저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에 아주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요된 부분들이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살아보세요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을 하는 게 진짜 옳은 일인 것처럼 주입됐거든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만이 꼭 옳은 거는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가야 될 때가 왔다. 왜 우리가 과학기술 왜 발달시켰어요? 놀자고 발달시킨 거예요. 편하게 살려. 네, 그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좀 봐요. 사실 제가 옛날에 한 고등학교에 강연을 갔었는데 거기서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저 이야기할 때 발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내면 칭찬받는데 왜 우리는 적게 일하고 뭐 많은 것을 바라면 야단 맞아야 되죠? 라는 똑똑해. 전국을 찔렀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일을 적게 하고 돈 많이 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일이 있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고 있는 사회고요. 예. 일이 없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일이 없는 사회예요. 그럼 맞습니다. 맞네요. 어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이게 너무 근본적으로 불균형이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돈이 돈 벌고 인간은 노동을 안 하겠다, 안 하고 여가만 즐기면 좋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뭐 누구나 다 저는 인생을 살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요. 내가 누구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강요된 노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바라는 건 저는 자율적인 노동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럼 이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빵 한 조각도 못 가져간다고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양극화 분배가 일어나고 있고 풍요의 시대에서 다수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거기에 일부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장년층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전 세대가 똑같아요. 예. 어찌 보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고 부동산이 없다, 서울에 살 집이 없다라는 이유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어른들이 못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주택자들에게 이 부동산을 팔려고 지난해 또 굉장히 양도소득세 1년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이 안 먹혔던 이유가 나 이거 팔았다가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것마저 없어지면 불안감이 못 내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 그냥 있어도 기본은 간다라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대가 다 불안하니까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청년들의 불안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장년층, 노년층도 똑같다라고 보여요. 결정적 한마디가 삶의 철학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의 맛 오늘의 결정적 한마디로 정리해 봅니다. 김 박사님. 오늘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조심하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한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든
돈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면 그 돈을 번 자만 보입니다. 오. 좋네요. 오. 좋아요. 와. 눈 네. 가리고 싶어요. 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 항상 어느 세대나 유토피아, 저는 아까 불교로 시작을 했으니까 미륵이 오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은 어느 세대나 있었는데요. 네. 현실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실제로 미륵이 왔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지 미륵한테 기대면 안 되죠. 지금까지 김만곤 박사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철학의 맛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